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의 핵심은 명확성에 있습니다. 그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쓰시면은 오히려 안 쓰니만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펴본 이제 계약서의 의미, 중요성에 이어서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한다. 제가 계약서를 그동안 거의 5천 건에 다루는 그런 계약서를 검토를 했는데 계약서 딱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찾는 게 당사자를 딱 찾거든요. 누구와 누구의 계약서인지. 근데 의외로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된 계약서들이 아주 많아요. 특히 법인과 이 법인 대표를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 대표자 개인으로서 사실 계약을 체결하는 거면은 그냥 A 대 대표자 B 이렇게 계약을 그러니까 대표자라고 쓸 것도 없죠. A랑 B랑 계약 체결한다고 쓰면 되는데 이 대표자를 주식회사 별 대표이사 강혜미를 당사자로 하면은 이게 주식회사 별이 당사자인지 아니면 강혜미 개인이 당사자인지 이게 되게 불명확하게 써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 주식회사 별 대표이사 강혜미 이렇게 당사자를 기재했다면 그거는 주식회사 별이 당사자로 이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를 특정할 때 되게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 또 특정할 때 많이 하시는 실수가 주식회사 별이 있고 뭐 유한회사 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류의 회사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주식회사 별도 서울에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혜미가 여러 명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회사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강혜미 아니면 뭐 주식회사 별 이렇게만 쓰면은 이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게 그 회사인지 이게 그 강혜미인지가 특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당사자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땡땡땡 그리고 주소 기재하시고 대표이사 누구 이렇게 기재하셔야 특정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회사 이름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회사 어디와 주소지와 대표자 이렇게 해서 법인은 특정을 하시고요. 개인의 경우에도 특정이 필요합니다. 강혜미는 여러 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혜미 생년월일 언제 그리고 주소 이렇게 해서 개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과 주소로 특정을 합니다. 꼭 특정하시고요. 이 특정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는 사실은 써놓고 보통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를 보잖아요.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송달을 해야 돼요. 회사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보면 주소가 확인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이 개인의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물론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그 주소지가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를 몰라서 송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보정 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서 주소를 확인해서 송달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뭐 얘기만 들어도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당사자 특정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의외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막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당사자를 확인할 것. 이거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또 이후 절차를 생략해서 엄한 사람이랑 엉뚱한 사람이랑 계약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강혜미랑 계약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송달을 하고 뭐 하려고 했더니 진짜 강혜미는 그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 싶지만 실제로 발생한 사례,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에는 뭐 알던 사이면 모르겠지만 완전 새로운 제3자 모르는 사람이면 신분증 확인해 보시고요. 신분증도 위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증에 번호 같은 걸 조회하면 진위를 인터넷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가장 확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인 주소지랑 대표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이 지금 체결한 사람 맞는지 대표자 신분증 확인하시고 하시면 이제 계약 당사자를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 체결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되냐, 인감 찍고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의미에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게 그냥 스탠다드 일반적이긴 해요.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추천드리지만 또 꼭 그래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장이나 서명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 체결을 대리인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위임장을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성 시 주의사항 세 번째, 두둥 명확하게 작성할 것.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의 핵심은 명확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게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게 쓰시면은 오히려 안 쓰니만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는 이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하실 필요가 있고, 어떤 단어, 예를 들면 뭐 제가 자주 설명하는, 예를 뭘 들까?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게 단어를 쓰시면 안 되고, 추상적인 거, 중의적인, 여러 의미가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지향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계약 해석상 문제되는 게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어디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게 쓰는 거는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게 제일 좋고, 오히려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이면 콤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로를 쳐서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관련해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정의 조항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의 조항에서 뭐 제공자란, 그러니까 제공자라는 건 사실 일반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만약 제공자란 비밀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뭐 이렇게 뭐라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용어를 정의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A는 이렇게 해석하고 B는 이렇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본권 서비스라고 하면 본권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계약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면 이거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가 판사죠, 판사. 그래서 판사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판사가 이 문헌을 어떻게 해석할지. 근데 이제 판사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변호사가 잘 알죠.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으시면 좋다는 게 또 이렇게 얘기가 되죠.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입니다. 뭐 앞에서 사실 명확하게 작성하는 거랑 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그거 약간 비슷한 거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의미는 그냥 예를 들어 상호 협의해서 해결한다. 응? 어떻게 협의해서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정하는 게 좋은 거고,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다.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이게 없어도 민법과 상법에 따르기 때문에 거의 무의미한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계약 위반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이런 것도 이 조항이 없어도 그냥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뭐 어떤 민법을 뭐 어떻게 따른다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추상적인 개념의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간, 수치 이걸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또 실무상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럼 도대체 중요한 조항은 무엇인지, 제 몇 조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특정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 규정을 활용해서 중요한 조항이란 제 몇 조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그냥 전략적으로 오히려 중요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저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명확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을 지체한 경우, 이거 뭐 법문헌에도 사실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상당한 기간을 지체한 경우 뭐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으면 도대체 상당한 기간이 언제인지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가면 뭐 얼마라고 뭐 판단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이견이 있고 뭐 다툼하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뭐 15일, 30일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문장이 길어지면은 가끔씩 또 발생하는 건데 뭐뭐뭐 어쩌고 저쩌고 한 위반한 경우 뭐 그 대가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써면 그 대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 10억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계약서 일반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약서 일반 조항은 그냥 모든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조항이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계약서를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